네, 안녕하십니까. 호기심만 많은 새 남자의 두서없는 이야기 우물박 개구리입니다. 네, 사막고래입니다. 네, 보십니다. 네, 산고입니다. 네, 드디어 오늘 이제 율곡 2를 할 차례가 되었다. 율곡 2. 율곡 2도 역시 저번 시간에 말했죠. 친구 국반이다. 곡반이다. 국반이다. 국반 뭐다? 그 특설반 아이가? 아니죠. 자, 이제 문묘에도 올랐고 맞아. 종묘에도 올라가신 우리나라의 국반이다. 그걸 몰라? 태계 이왕이었고 이현적도 있어. 이현적이 아니었죠. 이현적 맞죠. 이현적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율곡 2를 할 차례다. 자, 이제 율곡 2랑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율곡 2 하면 이제 가장 떠오르는 게 뭡니까? 이원론. 이원론? 신사임당. 오케이, 신사임당. 이론론이지 참. 그치. 이기론. 자, 우리가 이제 율곡 2는 사실 굉장히 유명하죠. 일단 우리나라 화폐 5,000원. 돈에 있어가지고 네. 5천원에도 있지만 뭐라고 해야 될까? 우리나라 화폐 인물이 이순신, 네. 율곡 2, 네. 신사임당. 네. 이게 집안 사람들이다. 아, 맞네. 다 그 집안이에요? 덕수이 씨 집안이죠. 맞아요. 신사임당 어머니고. 심사임당은 이게 엄마고, 그쵸. 이순신은 같은 덕수이 씨의 집안 사람이고. 그 보니까 그 율곡이가 이순신한테 같은 집안 사람이랑 올라오나 한번 보자 했는데 이순신 안 갔다 하더라고요. 맞아요. 왜냐하면 갔으면 조선이 어떻게 됐을지 모르는데. 왜냐하면 그때 이제 율곡이는 이제 국방부 장관이었고 그쵸. 당시에. 그렇죠. 그리고 이순신은 그때 이제 무인으로 복무하고 있을 시기였기 약간 때문에. 소대장쯤 되나? 그렇죠. 소대장. 그 정도 계급이 그 정도 되죠. 그러니까 이순신이 그때 당시에 이제 소대장쯤. 그래서 이제 불러 올렸죠. 괜찮은 사람 있다. 집안에서 얘기가 나오니까. 근데 이제 이순신이 가지 않았던 그런 일이 있었어요. 집안 사람이라서 안 간 거죠. 네. 그렇다 하더라고요. 맞아요. 집안 괜히 얽힐까봐. 맞습니다. 이순신 같은 경우에는 또 당파가 또 없는데 또 이런데 또 휘몰리기 쉽단 말이죠. 뭐 그때 그런 시절이 있었다는 거. 율곡이가 어디서 태어났는가? 율곡에서. 오죽헌. 율곡에서. 태어난 건 오죽헌이죠. 네. 왜 오죽헌에서 태어났나? 그 신사임 외가가 그쪽이라서. 저 아무것도 몰라요. 맞아. 그거는 저번에도 얘기했잖아요. 그 결혼을 남자가 장가를 가면은 그 외가 쪽으로 간다고. 그렇지, 맞아. 근데 왜냐하면 그 당시에 이제 신사임당 집안은 굉장히 부유했어요. 부자구나. 그러니까 오죽헌도 그 아버지가 신사임당의 아버지가 그 장인한테 받은 거예요. 이제 모계 쪽으로 이렇게 모계 거구나. 재산입니다. 그 집이 오죽헌 재산이. 장가를 제가 해야겠다. 장가 잘 가야지. 그렇죠. 그러니까 신사임당의 아버지도 장인으로부터 받은 거고. 야, 장인 바오. 그리고 이제 신사임당의 아버지가 이 자식이 신사임당 하나 있는데 너무 빼어난 거예요. 하나였어요? 제주가 너무 빼어나는데 이게 이제 결혼을 시켜 버렸을 때 옛날에 조선시대 때 우리 딸이 재능을 펼치고 살 수 있을까? 그래서 사위를 엄청 고른 거야. 여러 조건을 맞춰서 우리 딸이 딱 결혼했을 때 재능을 펼치고 살 수 있을 남자. 너무 잘나도 안 되고. 그러니까 집안이 좀 한미해야 돼. 그리고 홀어머니 밑에서 자랐던 사람을 발견한 거지. 그게 바로 이원수였어. 그래서 이원수한테 야, 처가살이 하러 와. 그렇게 해서 강릉으로 가게 된 거야. 강릉 결혼 생활을. 그래서 강릉에 가서 거기 이제 오죽헌에서 놓은 아들이 이제 율곡이가 태어나는데 율곡이는 사실 7남매거든요. 형제가. 와, 많다. 이원수하고 신사임당 맞네. 사이가 7남매야. 그러니까 4남 3녀였거든. 금수이 좋네. 이거 말하면 복잡한데. 금술까지 나와야 되나 이야기가? 금수까지 나와야 돼. 사실 그래요? 뭐 7남매를 놓긴 했는데 신사임당이 좀 일찍 죽어요. 신사임당이 그렇게 장수를 한 사람은 아니거든요. 40대에 죽어. 그렇구나. 한 15세쯤. 율곡이 16세가 됐을 때인데 그때 이제 죽을 때 남편한테 얘기한다고. 뭐라고요? 재혼하지 마라. 왜? 그 기록이 남아있죠. 대화 기록에. 재혼하지 마라. 재혼을 해서 우리 애들 교육 다 망친다. 하면서 이제 거기서 막 여러 이유를 댑니다. 막 공자부터 시작해서 막 그 율곡이가 그때도 그 사서 삼경에서 다 배운 사람이었고. 그 대명분을 다 됐구나 그냥. 딱 됐는데 이제 이원수는 결혼하죠.
하지 마라 했는데. 하지 마라. 아니 나 같으면 안 하겠다. 저 목에 쪽 재산이 다 내려오는데. 아니 재산이야 다 받지. 근데 문제는 뭐였냐면 이제 이 첩이 술주정뱅이의 주모였어. 주모. 어쩌다 만났대요. 나이 어린 주모. 아니 근데 그게 이원수 입장에서는 이해돼. 이원수가 사람이 보니까 되게 착한 사람이야. 착한 사람인데 과거를 번번이 떨어져. 과거를 관직을 못하구나. 그런데 부인이 너무 똑똑한 거야. 부인이 너무 똑똑하고 예전에 뭐 그런 이야기도 있는데 공부시키러 보냈더니 막 부인 보고 싶다고 자꾸 내려오고 공부는 안 하고 막 그랬단 말이지 이원수가. 근데 자식을 낳는데 자식들 중에 이희 같은 애들이 막 나오니까 이제 이희는 또 엄청난 사람 아닙니까? 구도장원공 들어봤습니까? 그렇죠. 과거 시험 9번 다 쳐서 다 장원했던 구도장원공인데 이원수는 결국에는 과거를 합격하지 못한다고.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느끼는 본인의 어떤 좀 자격지심? 남자로서의 그렇지. 애비가 돼가지고. 근데 그걸 달래줄 여자를 하나 만난 거야. 첩. 주모.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율곡이의 첫째 형은 그것 때문에 아버지와의 아주 심각한 막 트러블이 생기지. 막 의절할 정도까지 못 갑니까? 그리고 율곡이 역시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금강산에 들어가 중이 돼버리죠. 그렇죠. 맞아, 중됐다. 그러니까 이제 그게 이 집안에서 아주 좀 비극적인 일인 거야. 좀 비극적인 일인 거지. 어쨌든 이 심사임당이라는 이 대단하신 분, 심사임당은 사실 따로 해야 돼요. 심사임당이라는 존재를 따로 해야 되고 율곡이의 어머니로서만의 어떤 심사임당으로 보기에는 좀 대단하신 분이라 좀 힘들다. 여기서는 좀 끼워넣기로 말하기에는 짧게 하긴 좀 그렇다. 짧게 하기에는 사실 한 인물로 또 다뤄야 된다 우리가. 한 인물로 다뤄야 되지. 그래서 아버지 이원수와 어머니 신사임당이라는 이 두 사람 사이에서의 어떤 율곡이라는 사람이 나타나는 거지. 나타나는 거고 결국에는 이 술주정뱅이의 이제 그 주모였던 권씨. 이 권씨와의 갈등 그리고 이제 신사임당 입장에서도 신사임당도 자기 아버지하고 할아버지가 막 처벌들이 그러지 않았대. 그러니까 멀리 살아도 뭐 그렇게 막 딴 여자하고 막 이런 게 없었는데 자기 남편이 이제 막 주모 권씨와 놀아나는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충격을 많이 받아. 하여튼 신사임당이. 신사임당 살아생전에도 그랬다는 거예요? 살아생전에 알았죠. 죽고 나서가 아니라. 그럼 살아생전에 아주 그냥 심각했어. 심각했어. 안 되겠네. 그렇지. 그래서 결국은 이제 한직으로 이렇게 벼슬을 올라간단 말이야. 과거 시험이 아니라 음소로 이렇게 올라간다 그러거든. 그게 뭐예요? 집안에 이렇게 윗대에 누가 있으면 이렇게 뽑아 올려서 착출. 관직을 주는 것도 있어. 그걸 음서라 그래. 혈연지연. 그렇지. 그러다가 이제 그 수음판관이라고 옛날에는 이렇게 세금을 배길로 이렇게 옮겼다고. 왜냐하면 이제 뭐 땅으로 가기 우리나라는 도로가 잘 발달. 이게 우리나라의 조선시대 문제점 중에 하나야. 그렇지. 도로가 없으니까. 그래서 우리나라 실학자 중에서 도로, 조선에도 도로, 길을 닦아야 된다라는 주장이 나왔을 만큼. 근데 뭐 산적도 있고 막 많았잖아. 그렇지. 그리고 우리는 또 산지잖아. 대한민국이. 그렇죠. 뭐 다 70%가 산이지. 그래서 옛날부터 수은 이렇게 이 세금을 배로 강으로 해가지고 배로 많이 다녔다고. 그러니까 수은 판관이었을 때 이제 아들 이하고 이제 아들들 데리고 이제 판관 받아서 이제 지방에 갔다가 소식을 들은 거야. 심사임당이 죽었다. 이가 엄마의 그 임종을 못 지켜본 그 아주 그냥 가슴 큰 일이 생기는 거지. 어쨌든 이제 그게 48살에 심사임당이 별세를 하는 나이가 되는 거야. 그리고 이제 가출해버리는 거야. 이제 율곡이도 가출해버리는 거야. 술주정뱅이 권씨하고는 도저히 살 수가 없는 거야. 이게 심각한 일 중에 하나고, 뭐 예를 들어서 제일 큰 형님이 이제 그 이선이라는 형님이 있어. 이선이라는 형님도 이 아주 심각해. 그 아버지가 권 씨를 데리고 오고 나서부터 이제 갈등을 엄청 이사를 가버려. 대전으로 이사. 대전으로. 멀리 가시네. 지금 대전으로. 그때는 회덕이라고 불렸는데 대전으로 이제 옮겨가 살기도 하고. 근데 아마 또 큰형님 같은 경우에도 식년시에 장원 또 급제한다고 이렇게 급제도 하고 하는데 그 중에서 이제 율곡이 같은 경우에는 제일 막내 동생 7째 그 이유라고. 이 이유가 또 기가 막히는 거야. 이유가 옥산 이유라고. 이 옥산 이유 같은 경우에 엄마의 재능을 다 물려받았어.
엄마의 재능을. 그래서 그 당시에 우리가 삼절이라고 조선시대 때도 천재가 나오면 삼절이라고 그림. 시, 글씨, 그림, 시, 화서 이거 삼절이라고 많이 없었다고 강희안이 삼절이라 불렀다잖아. 그만큼 삼절이 잘 없는데 그 당시에 이유를 사절이라 그랬단 말이야. 한 개 더 있어요? 무? 검은고. 아 검은고까지. 시화서금. 시화서금. 시서화금이라 그러지 주로. 시서화금 이 네 가지에 다 빼어나다 그래가지고 이 막내 동생 이유가 이제 그 사절이라고 불렸고 그 당시에 그 이 율곡 이이가 이제 모셨던 왕이 선조잖아. 선조가 이유의 글씨를 또 그렇게 좋아했던 거야. 그러니까 나중에 그 명나라 제독이 임진왜란 끝나고 가면서 이렇게 그 조선의 문장 글과 글씨를 좀 받고 싶다. 그랬을 때 선조가 이유의 글은 줄 수가 없으니 한석봉 네가 써라 그래서 한석봉의 글을 주거든. 그 정도다. 아니 선조 때 글씨 쓰던 사람이 한석봉이었다고. 예. 근데 선조가 한석봉 네 글씨 줘라. 아니 근데 제가 옛날에 진짜 실제 한석봉 글자를 본 적이 있거든요. 도산서원 그 한석봉 글자잖아. 깜짝 놀랐어요. 왜? 컴퓨터 자판 쓴 줄 알았어. 진짜 근데 그거보다 더 주기 싫다고. 그렇지. 진짜 장난 아닌 글씨더라고. 그렇지. 그러니까 그게 실록에 있다고. 이후에 글은 줄 수가 없으니 한석봉의 글을 줘라. 그게 진짜 선조가 느끼기엔 선조가 느끼기엔 한석봉보다 위에 있다. 한 수 위라는 거잖아. 왜냐하면 이제 그 한석봉 같은 경우는 글을 또 잘 써야 되고 직업이 그거였다고. 글을 쓰는 사람. 서기관 같은 느낌이야. 그게 직업이었고 이유는 그때 이제 아주 선비지. 그리고 자기가 사랑하는 이의 동생이기도 한데 아주 글이 아주 그냥 선비의 글이랑은 또 다른 거고. 그러니까 이유 같은 경우에 또 이유도 있어. 그 율곡이가 결혼을 했는데 누구랑 결혼했냐 하면 노씨랑 결혼했단 말이야. 노씨랑 결혼했는데 이 노씨가 누구냐 하면 그 당시에 성주 지금의 경상북도 성주군의 성주 목사의 딸하고 결혼한다고. 그때 성주 목사 노경린이 이제 그 율곡 이보다 한 5살 어린데 그 곡산 노씨라고 그 집에 그 결혼하니까 이제 자기 처가 장인어른 배로 갔단 말이에요. 그때가 이제 22살이었을 때 이제 결혼을 하는데 그러니까 장인어른 배로 이래 장인어른이 성주 목사니까 경상도 성주를 내려왔단 말이에요. 내려왔다가 옆에 구미에 그때는 이제 선산이라고 불렀거든. 그지 선산곱창 많이 부르잖아요. 그 구미. 네, 구미에 곱창집이 많은데 그 선산곱창이란 브랜드가 있어요. 그렇죠. 옛날에 그 구미를 선산이라 불렀다고. 근데 그 선산에 가면 우리나라에 초서라고 풀초자를 쓰는데 글씨를 막 필기체처럼 쓰는 거야. 옛날에 초서 풀처럼 쓴다 그래가지고 초서예요. 그걸 초서라고 부른단 말이야. 필기체. 지금 보면 필기체처럼 한자를 막 못 알아봐. 초서하는 사람은 알아봐요. 그 지난 회차 때 그 저기 뭐 세 가지 편지집. 그 필기체 느낌인가요? 그런 느낌이지. 그러니까 추사 김정희도 글씨 보면 막 초서체 이런 거는 알아보든 뭐해. 근데 그 초서의 성인이라고 불리는 사람이 있었어. 초성이라 불렀어 그 당시. 초성 황기로라는 사람이 있었다고. 이 황기로가 그 당시에 붓글씨와 엄청난 대가 이 사람이. 그 선산에 있는 황기로에. 그러다가 이제 그 성주 갔다가 옆에 선산 들러서 황기로를 만났는데 이 황기로가 이 어린 율곡이 너무 마음에 드는 거야. 그래서 그때 율곡도 황기로를 보고 내 동생 결혼시켜야겠구나. 그래서 황기로의 딸하고 이유가 결혼을 해. 율곡의 중매로. 선산의 이제 황씨지방과. 그래 황기로가 유명해. 황기로 글씨 한번 받으려면 양반댁에서 음식과 술을 가득 준비해. 술을 먹어야 글을 쓴다는 거야. 그럼 사람들이 종이를 이만큼씩 들고 와가지고 황기로 왔다 그러면 그냥 아주 그냥 줄을 서가지고 이렇게 이따가 이제 술이 취하면 그때부터 쓰기 시작하는데. 뭐 취관이에요. 근데 그 글을 하나 받으려. 이거 어디서 들어봤는 것 같은데. 그 사람의 이제 사위가 된 거지 이유가. 근데 이제 황기로도 이유한테 그랬다고. 나보다 나은 점이 있고 나보다 못한 점이 있다. 이유가 자기 사위지만. 근데 지금 나이가 어리니 여기서 조금만 더 하면 나보다 다 뛰어날 거다. 라고 했던 게 그때 이제 이유였다고. 그러니까 이유가 엄청나게 그 당시에 글과 그림과 글은 또 엄마 신사임당의 초충도를 또 그렇게 잘 그렸다는 거야. 글과 그림과 글씨, 시와 그림과 글씨, 시와서. 거기다가 검은고까지 완벽한 사람이 바로 율곡의 막내 동생 이유였다는 거지. 이 집안이 보통 집안이 아니야. 이 집안이. 그 누나 임해창만 해도
이매창은 또 다른 신사임당이라고 불렸거든. 이매창이. 그래서 그거 뭐 어마지 오죽헌에 가면 박물관이 있는데 그 이매창의 글씨와 그림이 또 있다고 이렇게. 이제 그런 것도 좀 보고 하면 좋지 사실. 자 일단 뭐 이렇게 이제 뭐 아주 많이는 얘기할 수 없고 오늘 해야 될 이야기가 있으니까. 네. 뭐 하여튼 이런 집안이다. 이런 집안인데 어쨌든 이제 그 강릉 오죽헌에서 태어나는데 네. 이제 신사임당이 꿈을 꾼 거야. 흑룡이 바다에서 태몽. 하늘로 쫙 올라가는 태몽을 꾼 거지. 흑룡이. 그래서 그 보면 오죽헌에 가면 몽룡실이라고 적혀 있다고. 꿈의 용이라고. 꿈에서 용을 봤다 이래가지고 율곡이가 태어난 그 오죽헌에 몽룡실에 있고 이름을 그래서 볼견자에 용용자를 써서 근데 볼견자를 현이라고 읽을 때 그래서 혈룡이라고 이름을 이렇게 지었던 거예요. 혈룡이라고 이름을 짓고 5살 때부터 아주 율곡이는 이게 난 사람 티를 내. 5살 때. 5살 때부터 엄마가 아파가지고 병으로 누우니까 그 또 외갓집 아니야. 네. 그러니까 이제 외할아버지 돌아가셨거든 일찍. 그러니까 신사임당은 결혼하고도 아버지가 또 바로 돌아가셔서 삼년상하고 한다고 시댁도 안 갔어. 그러니까 외할아버지 사당에 들어가고 1시간 동안 기도를 올렸다잖아. 그러니까 이제 이 집안 사람들이 이제 율곡이 사라져서 막 찾는다고 난리 났는데 보니까 사당에서 울면서 이렇게 기도를 우리만 하게 해주세요. 그러다 6살 때 이제 강릉에서 파주로 이제 본가로 간다고. 그 파주가 어디다? 동네가 율곡. 그래 율곡리. 지난 시간에 얘기했죠. 지난 얘기했잖아. 우계성운 율곡리 옆에 우계리. 네.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6살 때 이제 파주 본가로 갔다가 또 11살 때면 또 아버지도 한번 아팠을 때 또 사당에 가서 막 기도를 했다가 아버지 입에다가 자기 피를 이렇게 넣어드린다. 피를. 그 11살 때. 민간요법인가요? 옛날엔 조선시대엔 그게 어떤 효에 뭐 그런 게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문묘 18년들 보면 한 번씩 부모님이 아플 때 뭐 피라든가 자기 살을 떼어서 뭐 약에 타서 드린다든가 이런 게 있었잖아. 그러니까 이번에 율곡도 이제 자기 아버지 입에 피를 좀 넣어드리니까 아버지가 정신을 차렸는데 기운을 차리고 나서 아버지가 잠을 자다가 꿈을 꾼다고. 백발 노인이 나타나가지고. 그래서 그 꿈에서 그 백발 노인이 한 얘기대로 이름을 개명식이라 이혈룡에서 이이로 바꾸는 거야. 그때 이이가 됐다. 그때 이이가 돼. 이게 그때 아버지가 꿈에서 그 백발 노인이 얘기를 하는 거야. 당신 아들은 이 나라의 큰 대유가 될 거다. 그러니까 이름을 이로 바꾸시오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그러니까 이제 내 아들은 용을 보고 난 아들인데 그래서 이름을 혈룡이라 했는데 어떻게 바꾸랍니까? 그러니까 그 이가 뭐냐? 율곡 이의 이자가 귀고리. 귀고리. 이어링. 우리가 귀자 쓰잖아. 그렇죠. 귀자 옆에 이렇게 왕자 이렇게 붙어 있다고 이렇게 한자로. 귀고리라는 거야. 귀고리. 근데 옛날엔 귀고리는 사실 귀족들만 하는 거야. 장신구니까. 그렇지. 귀한 장신구지. 우리가 삼국시대 때도 이렇게 금 귀고리들이 주로 나타나잖아. 그 신라 때 맞아요. 그 누가 뭐 일반인들이 그 귀걸이를 차냐고. 그러니까 남자도 귀걸이를 했거든. 조선시대 때도 남자들이 귀걸이를 했단 말이지. 근데 그건 귀한 거라고 사실. 아무나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아주 귀한 사람이 될 거라서 이라는 이름을 쓰시오라는 꿈을 꾸고 율곡 이로 이름을 바꿨다. 라는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재밌지. 그런데 진짜 그렇게 이름 바꾸고 13살에 실제로 첫 번째 과거 시험에서 장원급제를 13살에. 그러니까 이제 이 마을에서 난리가 난 거죠. 13살이 어떻게 지금으로 치면 이제 13살이면 초등학교 6학년. 초등학교 6학년이 행시 수석을 한 거야. 그러니까 이게 말이 되나 이게. 근데 거기 갔을 때는 이보다 나이 많은 사람들도 많았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 많지. 다. 과거를 준비를 오래 했던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보통 이제 20, 30대들이 많았을 거고 뭐 40, 50대도 많았겠지. 근데 13살짜리가 13살이 가서 이제 장원을 한 거야. 이제 소가 진사 초시에 이제 장원을 한다고. 그게 13살이 처음 과거십니다. 구도 장원건에 이제 9번 이제 장원급제하는 건 이제 앞으로 펼쳐질 이야기일 뿐이지. 왜 9번이나 쳤대 또. 그래서 나중에 그 서인 동인 나눠졌을 때 동인들이 그렇게 욕을 했다고. 왜요?
아니 한 번 자원금지해서 이미 벼슬을 할 수 있는데 왜 굳이 다른 사람 못하게 다른 사람 그래 못하게 그건 네가 어떻게 이거 현인이라 할 수 있느냐 그 저런 느낌인데 저 뭐야 쪽집게 과외쌤들 보면 수능 매년 보러 가잖아. 맞아. 그렇지. 그래서 이제 뭐 이런 거 있어. 행시 합격했어. 내가 고위직 공무원이 됐단 말이야. 13살에. 그런데 사법고시 또 쳐. 아니 그 목숨 걸고 지금 신림동에서 그렇게 공부하는 사람 한 명이 누군가 떨어졌을 거 아니야. 또 합격해버려. 그것도 합격해 또 1등으로 수석으로. 왜 그러는 거야 도대체. 그런 다음에 또 얼마 안 있다가 외무고시를 또 쳐. 외무. 또 수석을 하네. 아 TO 한 자리가 계속 지금. 그러니까 한 자리가 계속 그런 거지. 왜 이래. 하여튼 그런 거야. 그러다가 이제 18살에 아빠 따라 평양으로 갔다고 수험판관이 된 아빠 따라 갔다가 이제 엄마 얘기를 듣고 이제 3년상을 시작하지. 시작하다가 19살 됐을 때 또 이제 새엄마하고 안 돼 씨 이거는 진짜 못 살겠다. 그리고 엄마를 잃은 슬픔이 너무 컸던 거야. 엄마를 그렇지. 어린 나이에. 그래서 19살에 바로 금강산에 들어가 1년 동안. 중이 되죠. 1년 동안 딱. 1년 동안. 그리고 이제 금강산에 있다가 내려오죠. 20살에. 다시 환속하는 거야. 자경문이라는 글을 써. 자경. 스스로 경계하는 자경문. 쓰고 그 자경문이 예술이야. 내가 이거 자경문 한번 읽어주고 싶은데. 근데 오늘 할 이야기는 바로 이 금강산에 갔다가 만난 스님과의 이야기. 오늘 할 이야기는 대담을 나눴고 들어갔을 때 중 됐을 때도 스님들 사이에서 막 자자했다던데. 생불이 태어났다. 나중에 살아있는 불이다. 참. 어쨌든 그러다가 이제 21살 금강산 갔다 내려와서 21살에 바로 이제 그 속가 복시 2차 시험에 또 장원 급제하죠. 뭐 자꾸 시험 쳐. 이 중독 아니야? 이거 시험 중독. 자꾸 시험 중독. 근데 검증하고 싶나 봐 자기를. 봤제? 내 이 정도 돼 막 이런 느낌이가. 그런 것도 있을 거야. 엄마가 돌아가셔서 엄마한테 뭘 보여주고 싶은데 엄마가 돌아가셔서 자기가 이제 어떻게든 뭔가 엄마에게 내가 해드릴 수 있는 뭔가를 해야겠다 내 삶에. 아니 그때 그것 때문에 자꾸 TO 한 자리가 다른 사람 들어갈 수 있는데 배려가 없지. 제일 큰 효과 이름을 알리는 거라 그랬잖아. 그 소화계에서 가장 큰 건 그걸 따른 건가? 입신양면이지. 그러다가 이제 22살에 결혼하고 5살 당시 5살 어렸으니까 이제 와이프가 17살이었겠지. 곡산 노씨하고 혼인을 하는 거지. 그리고 그 다음 해에 이제 또 별시를 치는데 이때 그 별시에서 별시 초시 1차 시험에서 또 장원급제를 한다고. 근데 그게 바로 답안지가 남아있단 말이야. 그 답안지가 남아있어요. 제가 옛날에 번님한테 한번 보여줬어요. 이게 옛날 과거 시험 답안지. 문경 갔을 때? 아니요. 제가 얼마 전에 제가 그 천도책이라고 모니터로 보시다가 네, 천도책이라고 한번 보여줬는데 고신이 읽다가 자기는 조선시대 때 태어나면 과거 시험 치지 않겠다. 그렇지 못 친다. 그 천도책이라는 문제가 장난 아니었어. 그 천도책이라는 그 답을 우리가 이제 그 답을 쓰는 거를 책이라 하잖아요. 우리가 대책, 책략, 대책이라 하잖아. 네. 그래서 이제 대책으로 천도책. 답을 쓰는 천도책을 써서 장원을 또 하죠. 그리고 이제 그때 이제 별시 초시에서 장원하고 이때 초시에서는 1차에서 하는데 2차에서 떨어져. 그리고 이때 이제 성주에 이제 헛헛하니까 장인어른 만나러 갔다가 선산에 또 황기로 만나서 동생 또 엮어주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경상북도 성주 그 다음에 구미 그 다음에 쭉 올라오는 길이 어딥니까? 문경. 안동이죠. 안동. 누구 만났겠어? 태계 이황. 그렇지. 이때 58살에 이황을 만나 대화를 나눈다. 그러면서 그 태계 집에 보면 나오죠. 그 어릴 때에 과거 급제에서 영광을 누리는 건 병통이 된다. 그렇지. 그러니까 지금 한번 떨어진 거 괜찮다. 이런 글이 또 남아 있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때 또 태계 이황과의 만남 속에서 태계 이황이 그래 뭐 금강산 가서 불교도 익혔다던데 뭐 어떻게 됐냐. 막 이런 얘기도 하고 그 이가 도란 무엇입니까? 도를 물어보고 막 이런 대화들이 또 오고 한 가죠. 이틀 있었다 한 것 같던데. 맞아요. 그래서 이제 35살 연상의 대선배. 네. 아버지보다 나이 많은 이황을 또 만난 일이죠. 그러다 29살에 이제 드디어 이제 본격적인 대과에 1차 시험 초시, 2차 시험 복시, 3차 시험 전시를 모두 싸그리 그랜드슬램 장원을 해버리고 시험 중독 맞다니까. 중독이야 이 정도.
그러니까 이제 대과 3차를 싸그리 이제 장원급제를 하면 긴장감을 즐기나 봐. 그럴 수 있지. 아이고 짜릿한데 막 이러면서 이제 막 2등하면 자살할 거야 뭐. 이 장원급제를 또 세리 박아버리죠. 그리고 이제 호조 자랑, 애조 자랑 이렇게 이제 관직을 막 치고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렇게 된지 29살에 장원급제하고 30살에 이제 그렇게 쫙 이제 올라가서 34살에 명나라로 가는 사신의 서장관이 되죠. 서장관은 뭐? 그러니까 이제 정사, 부사, 서장관이란 세 팀으로 나눠요. 항상 우리가 외교관이 있어요. 조선시대 때는 저기 중국으로 가는 사신단과 일본으로 가는 통신사가 있단 말이에요. 가면 항상 이렇게 세 팀으로 나눠. 정사팀, 부사팀, 서장관팀 이렇게. 그러니까 서장관은 당시에 이제 가장 실무를 하고 있는 이제 거의 공무원이 되는 거고. 보통 중국으로 갈 때 정사 같은 경우에는 원래는 이제 그 기준으로는 왕족, 왕자 뭐 이렇게 하지만 실제로 갈 때는 주로 부마가 갑니다. 아 부마가. 네, 주로 남편들이 주로 부마들이 가죠. 이제 그렇게 이제 갔다 오고 그래서 그 우리가 열하일기도 보면 연안 박지원이 갈 때 자기 그 형님이 부마여서 같이 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제 가는 팀으로 갔다 오죠. 그러니까 천재들은 보면 이제 견문을 넓히는 기회가 항상 있어요. 항상. 그러네요. 예, 주사도 그랬지만 갔다 와서 또 명나라도 보고 오죠. 네. 그렇게 해서 쭉 이렇게 선조와는 계속 사직하고 불러드리고를 계속 왔다 갔다 해요. 계속 파주로 갔다. 그리고 첫째 아들을 39살에 첫째 아들을 맞이하죠. 늦네요. 엄청 늦네요. 왜냐하면 이제 자기 원래 부인이었던 곡산노씨 사이에서는 자식이 없고 첩을 둘 두는데 그 첩 둘에게서 아들들이 나오기 시작해요. 그러다가 41살에 붕당이 돼요. 붕당이 돼요. 동인과 서인으로. 두 개 나뉘네. 그러면서 43살에 경목여교를 적고 그다음에 45살에 성악지묘를 적고 그런 다음에 이제 대사헌에 오르죠. 사헌부 대사헌 올랐다가 그 다음에 대사헌하고 애문관 제학을 또 겸직하고 애문관 대제학하고 홍문관 대제학을 겸직해서 문형이 되죠. 우리가 항상 얘기하죠. 영의정 3명 나오는 것보다 대제학 하나 나오는 그렇죠. 그런데 그 대제학 중에서도 문형은 바로 애문관, 홍문관, 그 다음에 이제 요거 3사의 대제학을 겸하는 문형이 되는 게 최고로 친다. 이거 율곡이는 뭐 다 합니다, 다. 진짜 다 해네. 율곡이 하고 싶은 거 다 해. 이런 느낌이에요. 이런 느낌. 하다가 그만할래 하면 선조가 온나. 계속 와. 안 가 갈래. 와라. 갈래. 와라. 그리고 이제 대제학에서 47살에 이조 판서, 형조 판서. 그 다음에 또 병조 판서, 그렇죠. 행자부 장관, 법무부 장관, 이제 그 국방부 장관 다 한바다 하는 거지 한바다. 그러면서 이제 병조 판서 때 여진족이 이제 이탄계의 난이라고 반란도 일으키고 막 이때 그래가지고 이 율곡이인은 우리 조선의 군사력 문제에 대한 인식을 굉장히 크게 합니다. 요 때가 지금 이탄계의 난이 이제 일어나고 요 때가 이제 선조 16년이란 말이에요. 1583년이고 이때 여진족의 반란과 막 이제 일어나면서 몇 년 있다가 일어나는 게 9년 있다가 임진왜란이 일어났는데 지금 요 배경이 내 생각인데 요 배경이 아마 우리 저 넷플릭스에 그 전지현 씨 나왔던 그 시리즈 뭐지 그거 뭐예요? 여진족들에게서 그 좀비가 나오는 김은희 작가 거. 김은희 작가 킹덤이 킹덤이 아마 이 배경일 거야. 시대적 배경 자체가 여진족 이 2탄계의 난이 일어나고 요 때가 지금. 그래서 그 전지현도 그 여진족 그 불악에 있다가 난이 일어나면서 그때 있던 병사들이 뭐 이제 전쟁이 난다 하면서 내려가고 그러잖아. 이제 친구로서 못 봤어요. 요게 배경이지 않나 싶은데 어쨌든 이제 요렇게 되고 뭐 이제 이때 이제 일부 그런 얘기 10만 양병설이 이제 이때 나온 게 아니냐. 군인을 좀 키워야 된다. 군대를 키워야 된다. 율곡 2의 10만 양병설이라는 건 기록이 있긴 있는데 그건 후대 이제 제자들이 적은 김장생이랑 이렇게 송시할 때 적은 거라 진짜냐 아니냐에 대한 사실 이론은 있지. 아직은 그 10만이라고 정확히 표현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맞냐 이런 얘기 있는데 어쨌든 이 군사력 문제에 대한 부분을 굉장히 크게 느꼈고 이때 이제 출근하는 길에 현기증을 느끼고 쓰러져. 그런데 이때 또 반대파 동인들에서 막 태도가 불량하다, 근무 태도 불량하다 비난이 엄청 심했는데 쓰러졌다고. 그러고 있다가
음력 1월 16일 날 사망하지. 그러니까 49살 된 바로 49살 될 때 1월 달에. 사망 이유가 뭔가요? 이게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제가 볼 때는 과도한 스트레스와 그다음에 그 누적된 그 업무에 대한 피로 뭐 이런 게 있지. 과로사네. 과로사 같은 것도 있어. 그리고 이때 뭐 전해지는 야사로는 뭐 이틀 동안 죽었는데 시체가 눈을 감지 않았다고 할 정도로 죽기 전에 이게 붕당이 되면서 정치적인 비난을 너무 심하게 받았고, 그러니까 그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해서 현기증으로 쓰러질 때도 정치적으로 비난을 받거든. 그러니까 뭐 하여튼 엄청났지. 어쨌든 이렇게 율곡이 죽었다는 얘기가 전해지니까 선조가 곡하는 소리가 경복궁 밖으로 넘어갔다고 할 정도로. 그리고 수라상에 고기를 올리지 못하게 하거든. 대성통곡을 했네. 대성통곡을 하면서 그때 선조가 했던 얘기가, 나라를 위해 몸이 여여가며 스트레스 받아가며 정성을 다해 애쓴 율곡이 이미 죽은 마당에 뭐가 슬프겠냐. 율곡의 일을 내가 슬프지. 율곡의 일은 내가 슬프지. 라고 하면서 그때 선조가 엄청 울었다 그러지. 그리고 이제 그 8년 있다가 1592년에 임진왜란 터질 때 의주로 이렇게 올라가는 길에 선조가 어가를 타고 가면서 이의 이름을 불렀다는 기록이 있어. 네 말이 맞았다 그런 느낌인가? 나 이 혼란스러우니까 내 의지처가 율곡인데 지금 없잖아. 그러니까 힘들 때 생각나는 거야. 율곡 이름을 부르면서 어가를 타고 갔다고. 근데 이게 되게 좀 뭐 여러 가지 이야기도 있지만 뭐 어쨌든 임진왜란 때 이렇게 임진왜란이 터지면서 그때 이제 그 부인이었던 노씨 부인, 노씨 부인하고 하녀 한 명이 심효살이를 하고 있었던 거야. 그 묘소를 지키고 있었던 거지. 그러니까 왜군이 겁탈을 하려고 한 거야. 이 두 여자를. 그러니까 자결을 한 거지. 그리고 임진왜란이 끝나고 그 시신을 수습하려니까 이 7년 전쟁 동안 이게 막 정신이 없으니 그 시체가 이렇게 버려졌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누가 노씨고 누가 하는지 몰라가지고 율곡 묘소 앞에 이렇게 합장을 했다 하더라고. 아, 두 시신을 다. 합장을 했다 그러고, 율곡 이 같은 경우가 이제 율곡이 죽고 나서 보니까 친구들이 와서 보니 집안에 재산이 하나도 없더래. 그래서 친구들이 남아있는 처 부인과 그 식구들한테 맞아. 집을 사줬다는 얘기. 맞아요. 그러니까 율곡이 같은 경우에 이게 복록을 받고 하면 그걸 또 다 백성들한테 쓰는 거죠. 내어줬구나 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율곡의 현실 정치라는 현실 정치에 대한 율곡의 강인한 어떤 그 마인드가 있었고, 우리가 조선시대를 통틀어 한 명의 무인을 꼽으라면 리순신, 이순신을 꼽고, 한 명의 사상가를 꼽으라면 율곡을 꼽게 되는데, 율곡이 어쨌든 이제 태계 이황과 율곡 사이에 조선 성리학이라는 게 율곡으로부터 이제 완성이 되고, 율곡의 그 이기 이론론이라는 어떤 사상적인 바탕이 우리 조선 후기를 만들어가게 되는 거잖아. 위대한 사상가인데 이 사상가의 그 사상의 핵심을 한마디로 얘기하라면 현실 사상. 율곡의 성리학은 현실에 있어야 된다. 그게 이제 율곡 성리학의 특징이고 오늘 이제 제가 할 얘기는 바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뭐 오늘 율곡에 대한 이야기는 사실 뭐 제가 사실 준비 엄청 많이 해왔는데 이거 다 안 할 거거든요. 사실 그 준비만 한 거예요. 말 못한 게 지금 전부 이만큼인데 꼭 다 말을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요. 율곡은 진짜 우리가 율곡 2라는 사람은 너무 많은 얘기가 있는데 그 중에서 잘 골라서 하자 이 생각이에요 지금. 그래서 율곡 2가 아까 19살에 이제 금강산에 갔을 때 이야기를 한번 해보고 싶어요. 저는 그 스님하고 대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율곡이 가장 똑똑했던 시절에 조명했을 때 가장 그 똘똘한 청년이 어머니의 돌아가심을 겪고받은 충격 속에서 어떤 사상이 정립되어 가는 과정, 불교를 만난 과정, 그 유학자로서의 어떤 하나의 그 과정을 밟는 시초가 뭐냐, 이 금강산 사건이 아닌가라고 생각하는데, 그때 이제 이 그 어떤 스님을 한 명 만나서 나눈 이야기가 글에 남아 있어. 그게 풍악증 노암 소승이라는 글이 남아 있다고. 풍악산이 어디입니까? 풍악산이 어디입니까? 풍악산 어디예요? 금강산에 다르면 금강산이 계절마다 다르게 불리는 건 모릅니까? 아 그래요? 네. 몰랐어요.
아 그래? 금강산의 가을을 풍악산이라고 하거든요. 겨울은 개골산 그래 하여튼 있잖아. 풍악산의 작은 암자 그러니까 소암 작은 암자에서 노승을 만나 나눈 이야기라는 건데 이제 그 이야기를 한번 이제 그 기록이 남아 있는 이야기를 한번 해보고자 합니다. 이런 이제 시작돼요. 내가 풍악산에서 수행을 하는데 이제 물론 여기에는 이제 우리가 논류자가 써져 있지만 뭐 관람을 하러 간 건 아니니. 근데 유람을 하러 갔는데 유람이 아니죠. 이제 그때 중대라고 들어간 거니까 수행을 하러 탁 갔는데 하루는 혼자서 깊은 골짜기를 막 수리쯤 들어간 거야. 금강산 골짜기 또 얼마나 깊었겠어. 네. 걸어서 들어가 봤더니 문득 작은 남자가 나왔다는 거야. 네. 작은 남자가. 그런데 딱 가서 작은 남자에 가서 이렇게 둘러보니까 한 노승이 가사를 이렇게 입고 정자 몸을 똑바로 이렇게 앉아서 정자를 하고 이렇게 그 작은 암자에 이렇게 앉아서 참선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이가 가가지고 하면서 갔는데 나를 보고도 일어나지도 않고 말도 걸지 않더라는 거야. 이 노승이 참선을 탁 하고 있으면서 그러니까 이제 좀 뻘쭘하단 말이지. 19살짜리가 이제 할아버지를 만났는데 그 할아버지 고승을 만났는데 이 중이 날 보고도 인사를 안 하네. 뭐 이러면서 그러면서 이제 암자를 이렇게 저렇게 살펴봤는데 물건이 하나도 없더래. 그리고 부엌에 밥을 짓지 않은 지 여러 날이 되어 보일 정도로 싸늘하더라는 거야. 궁금할 거 아니야. 그렇죠. 손님은 앉아 있는데 식기나 이런 거는 다 없고 그 아궁이에 불 뗀 흔적도 없고 밥을 어떻게 먹어? 저 참선한다고 앉아 있단 말이지. 그래서 여기서 뭘 하고 있어? 이렇게 물어본 거야. 그랬더니 스님이 빙그레 웃더니 대답을 안 해. 뭐라고요? 대답을 안 했다니까. 대답을 안 해. 대답을 하네. 그러니까 대답을 안 해. 그래. 대답을 안 해. 대답을 안 해. 그러니까 이가 답답하단 말이야. 네. 그래서 아니 뭐 앉아서 참선하고 있겠지. 아니 그러면 뭘 먹고 요기를 좀 하시오. 내가 그거 궁금해서 뭐 식사를 좀 하시긴 하십니까? 어떻게 그래 아무것도 안 먹고 그렇게 있어? 그러니까 스님이 문 밖에 소나무를 이렇게 가리키더래. 뭐 드시겠어? 소나무 먹는다고? 그러면서 소나무를 이렇게 가리키면 이것이 내 양식이요. 이렇게 이 얘기를 하더라. 풀뿌리 뭐 그다음에 솔잎 뭐 이렇게 뜯어서 먹는 거지. 생식을 하는 거야. 생식을. 쉽지 않네. 쉽지 않지. 그러니까 그 순간 딱 율곡이가 내가 이 사람하고 한번 말싸움 해볼 만하겠다. 갑자기 싸우려 그래. 한번 변론해 볼 만하겠다라고 이제 적혀 있지. 한번 변론해 볼 만하겠다. 이제 내가 이 사람하고 나랑 말이 이제 좀 통하는 사람 수준의 사람을 이제 내가 만났다. 라고 생각을 한 거야. 그러면서 딱 첫 마디를 율곡이 앉아 있는 노승한테 19살짜리가 물어본 거야. 첫 번째 질문. 딴딴. 공자와 부처 중 누가 더 성인이요? 세게 물어본 거지, 이거. 종교 이간질. 종교 이간질을 한 거야. 그러니까 스님이 어찌 어린 선비가 늙은 중을 놀리시오. 놀리지 마시오. 이런 대답을 하더래. 놀리지 마시오. 그러니까 이제 율곡이 이거 뭐 대답 안 하시겠다. 오케이 하면서 말하기를 불교는 오랑캐 가르침이니 우리 문명에서 베풀기는 옳지가 않소. 시게 들이받네. 저 인도에서 인도 오랑캐 그 가르침을 어찌 우리 중화 문명에 그때는 이제 중국이 중화 문명이 이제 저 명나라 이게 아니란 말이야. 이 동아시아 전체를 얘기하는 거야. 한자 문화권. 우리 문명에 이거를 베풀기는 옳지가 않소. 이렇게 딱 얘기하니까 스님이 이 스님 보통 스님이 아니네.
너희들이 육아에서 말하는 육아에서 성인으로 받드는 왕이었던 전설의 왕 순임금은 동이족이었고 주나라를 건국한 문왕은 서이 서쪽 오랑캐였는데 그러면 이들도 같은 오랑캐 아니요? 그럴래. 야, 그러니까 이게 딱 듣는 순간 율곡이 유교 경전을 통달한 스님이구나. 유교를 봤구나. 다 아는 사람이구나. 이거 벌써 딱 대답하는 게 보통이 아닌 거예요. 지금. 순임금과 문왕을 얘기하자 지금. 그리고 순임금이 동이족이다. 그리고 저 원래 주나라 건국한 주나라 문명 사람들이 저 섬사성 저 위쪽 저 서쪽에서 이렇게 내려온 거거든. 그 서이족이다. 딱 서쪽 오랑캐다 얘기를 딱 하니까. 그러니까 딱 율곡이 요거 재밌다. 요거 재밌다. 약간 뭐 있다니까 요거. 요거 재밌다. 시험 자꾸 치는 것부터 알아봤어. 하면서 얘기하는 거야. 그 불교에서 말한 묘한 이론이라는 게 이 우리 유교의 오묘한 진리를 어차피 벗어나지 않는데 어찌 보니 당신도 유교 경전을 다 읽었고 다 아는 사람으로서 어찌 유가를 버리고 불가를 구하는 것이요. 유가 안에 이미 똑같은 진리의 깨닫침이 있지 않소. 근데 왜 불교를 굳이 따로 하시오? 유교 공부한 양반이. 그러니까 스님이 혹시 유교에도 즉심즉불이 있소? 즉심즉불? 마음이 곧 부처다. 즉심 마음이 곧 즉불 부처다. 이런 말이 있어. 그러니까 이가 대답을 해야 되잖아. 불교는 마음을 깨달으면 바로 부처가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유교에도 있냔 말이야. 내가 불교를 지금 노승이 내가 불교를 하는 이유다. 즉심즉불을 나는 찾는 사람이다. 근데 이게 유교에도 있더냐. 19살짜리가 이 질문을 딱 받은 거지. 그러니까 딱 그 자리에서 율곡이 바로 대답을 하는 거지. 맹자는 인간의 본성이 착하다는 성선을 말했고 말할 때마다 반드시 요임금과 순임금의 칭송을 했는데 이것이 이 사람들의 경지, 인간이 선하다는 성선의 경지와 요순의 성인됨의 경지가 어찌 부처와 다르다고 말하는 것이요. 즉심즉불과 다르다고 말하는 것이요. 맹자가 이미 인간의 심성은 선이다. 그리고 심성이 선이고 그것이 이루어지면 요순과 같은 성인이 된다고 했는데 그러면 그것이 바로 불교에서 마음이 곧 부처라는 것과 같지 않소. 다만 우리 유가는 현실에서 진리를 얻으려고 할 뿐인 것이지. 라고 대답을 합니다. 난 여기서 이미 율곡의 그 현실 유교 현실 정치 현실 정치를 유교적 정치를 펼치려는 그것들이 나오지 않았나고 생각하는데 유교는 구체적인 현실에서 진리를 얻으려고 할 뿐이지 즉심즉불이 없는 것이 아니다. 라고 대답을 딱 하니까 스님이 한참을 가만히 있으면서 동의하지 않는 거야. 그 말에. 그 말에 동의하지. 그러니까 스님이 여기서 와 이거 엄청난 놈을 만났다 나 지금. 와 나 이거 신놈 만났다 나. 이 노승이 이거 솔림 먹던 노승이 지금. 그래서 야 이거 한번 내가 더 쳐야겠다. 이거 어린 놈의 새끼 이거 한번 더 쳐야겠다 하면서 반야심경 구절을 하나 탁 물어봐. 율곡이한테. 우리가 색즉시공 공즉시색 뭐 이런 얘기 하잖아. 비색비공. 색도 아니요 공도 아니다. 비색비공. 우리 반야심경 보면 색즉시공 공즉시색. 그 다음에 비색비공이란 말이 나온단 말이지. 색즉시공. 색이 곧 공이고 공이 즉 색이고 나중에는 이것들은 색도 아니고 공도 아니다. 그러니 색도 아니고 공도 아니라는 비색비공이 무슨 뜻이요? 하고 네가 유교가 불교에 다 있다면 그러면 반야심경의 비색비공이라는 것도 유교 안에 있어야 될 텐데 우리 불교에서 말하는 비색비공의 경지가 뭐요? 유교로 설명해봐라. 유교로 설명해봐라. 색도 아니고 공도 아니다. 색이라는 게 우리가
어떻게 보면 현 물질 뭐 이런 게 다 색이다. 눈에 색이죠. 보이는 게 색인데 공이라는 건 텅 빈 걸 말하는 거지. 근데 색은 곧 공이고 공은 곧 색이다라고 하는 불교의 경지에서 나중에 이게 색도 아니고 공도 아닌 그 경지라는 건 뭐요? 19살짜리 이가 대답을 하는 거야. 손가락을 앞으로 탁 가리키면서 금강산 12,000봉 네. 그 앞에 펼쳐진 계곡 가을에 갔으니까 단풍이 쫙 져 있는 금강산 네. 탁 가리키면서 이것이 바로 비색비공이요. 뭔 말이야? 있는 그대로의 저 자연. 저것은 인간이 어찌한 색도 아니요. 그렇다고 아무것도 아닌 공도 아니요. 자연 천지가 있는 자연 그대로 바로 저것이 비색비공 아니요. 딱 대답을 한 거야. 그러니까 스님이 빙그레 웃는 거야 이제. 그러면서 율곡이 딱 스님이 웃으니까 그때 시경에 나오는 구절을 딱 쳐버리는 거야. 시경에 나오는 구절 중에 네. 연비여천 어약우연이란 말이 있거든. 연비, 연, 솔개, 독수리연, 솔개연. 솔개는 비, 세차게 하늘을 날고, 여천, 하늘을 날고, 물고기. 네. 물고기는 연못을 탁 뛰어오른다. 이게 천지에 있는 우리 어떤 이 지구의 어떤 이 생명의 그 본연의 그대로의 모습. 저 하늘을 보니까 솔개가 하늘을 쫙 날아가고 있고 연못에서 갑자기 물고기 한 마리가 탁 튀어오르는데 그럼 이건 색이냐 공이냐? 이 천지의 자연. 연비여천 어야구연 솔개는 날고 물고기는 연못에서 뛰어오르는 이것은 스님 색이요 공이요. 시경에 있는 우리 유교 사서 중에 사서 삼경 중에 시경에 있는 이 말은 색이요 공이요. 스님이 이것은 색도 아니요 공도 아니고 진여 그냥 절대적인 진리 그냥 진리 진여체 진리 그 본래 본체 아닙니까? 그러니 어찌 그러한 자연의 그 대자연의 그 19절 하나 유교의 19절 하나로 불교의 근본적인 깨달음과 비교할 수 있겠소? 그럼 비교할 수 있는 말이 아니요 하니까 율곡이 다 웃으면서 스님 이미 지금 스님은 말로 있다 하고 없다 하며 그 경계를 이미 일으켜 버렸으니 진리의 본체라는 말로 이미 말을 해서 만들었으니 그 본체를 따로 말할 수 없는 거 아니요. 불교는 문자 밖에서 부처의 깨달음을 구한다 해놓고 어찌 문자로서 오묘한 이치를 이미 경계를 지어서 말하시오. 야 이거 뭔가 노자 척구절 같은 느낌이. 네. 그러니 이것은 그렇게 말하면 우리 유교가 다 가지고 있는 거지. 스님이 이때 아연실색하면서 깜짝 놀라는 거예요. 깜짝 놀라서 율곡의 손을 덥석 잡더니 그대는 평범한 선비가 아니구려. 그대는 평범한 선비가 아니구려. 나를 위해 아까 금방 이야기했던 솔개 날고 물고기 뛴다는 그 글귀의 뜻을 해석하는 시를 하나 적어주시오. 그래서 율곡이 거기에 쫙 시를 적어서 써주니까 스님이 그 시를 보더니 소매 속에 집어넣고는 다시 몸을 돌려 벽을 향해 앉더라. 그리고 율곡도 그 자리에서 일어나 골짜기를 나왔는데 한참 걸어 나오다가 얼떨결에 나오다 보니 내 그 스님이 누군지 안 물어봤다. 그래서 사흘 후에 궁금해서 다시 가봤더니 작은 암자는 그대로인데
스님은 이미 떠나고 없더라. 갈아탔네. 유교로 하산했구나. 그러니까 갈아탔네. 이게 바로 그 남아 있는 아주 재밌는 요 이야기였죠. 그래서 풍악산 작은 남자 노승에게 주며 서문을 아울렀다라는 풍악증 소암 노승이라는 글입니다. 뭐라고 썼는지 궁금하네. 썼는 거 알려드릴까요? 네. 연비어약이라 했잖아요. 네. 솔개가 날고 물고기가 쫙 뛰어올른. 원래 이제 이게 천지조화의 작용, 그 오묘함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원래 이 시경 대하에 있는 한록편에 있는 글인데 이거는 이제 천지의 자연스러운 조화를 비유로 성인이 태어나서 정치를 하면 그만큼 자연스럽게 인위적이지 않은 그 자연스럽게 이 세상이 움직여진다는 걸 표현한 시구예요, 시구. 그래서 이제 산뜻한 구슬잔에는 황금 잎이 가운데 붙었네. 이거 시경에 나오는 시입니다. 점자는 군자께서 볶아녹을 내리시네. 솔개는 하늘을 날고 물고기는 연못에서 뛰고 있네. 점자는 군자께서 어찌 인재를 잘 쓰지 않으시리요. 라는 그 부분에서 연비어천 어약우연이란 말을 스님한테 한 건데 그러니까 이제 스님이 아까 이 뜻을 시로 하나 적어 주시오라고 율곡한테 얘기했단 말이지. 그래서 이제 율곡이 연비어약이라는 시를 써서 준 게 이거라고 알려지는데 뭐 진짜 이건지는 모르겠으나 연비어약 상하동 솔개 하늘을 날고 물고기 물에서 뛰는 이치 위아래 같다? 위나 아래나 그렇지. 똑같다. 와 그렇지. 상하동. 상하동. 위에서 날든 아래에서 뛰쳐오르든 그 이치는 똑같은 것이요. 저반비색 역비공 이는 색도 아니요 비색. 또한 공도 아니라네. 등한일소 간신세 실없이 한번 싹 웃고 뒤를 싹 돌아보니 독립사양 만목중 석양의 나무 빽빽한 숲풀 속에 나 혼자 덩그러니 서 있더라. 꽤 심오하군. 꽤 심오하지. 꽤 심오하지. 어려워. 19살이 쓴 거야. 어려워. 19살. 일반인의 상식으로. 그렇지. 어려워. 아주 어렵지. 그래서 이 시경에 원래 나오던 연비여천 어약우연 솔개는 하늘을 날고 고기는 연못을 뛴다 이 말이 아주 예전에 그 나중에 이제 물론 이 그 누구야 그 김갱필의 외증손이자 그 도동서원에 같이 모셔져 있는 그 한강 정구 선생. 이 정구 선생이 그 세자의 그 스승이었다고. 근데 이 세자 스승할 때 이 시경을 가리키면서 연비여천 어약우연을 이제 해석해서 이야기하는데 세자가 막 웃었단 말이야. 뭐라고 했냐면 우리 말로 한글로 이렇게 뜻풀이를 하니 세자한테 연비여천 어약우연이 옵니다 전하. 이러니까 세자가 무슨 뜻이요? 스승님 무슨 뜻이요? 그러니까 소리개는 하늘 위에 퍼덕퍼덕 날아가고 괴기는 쏘 밑에서 풍덩슬 뜨는구나 이렇게 우리말로 했다고. 그러니까 세자가 막 웃었단 말이야. 좋다고 웃었구나. 웃기다고. 그 물고기가 풍덩슬 새가 퍼덕 막 이러니까. 그러니까 이제 불쾌해진 거야 정구가. 그래서 스승의 도가 바닥에 떨어졌다면서. 난이 안 가르치겠다고. 그러니까 이제 그때 임금이 정중하게 사과를 한 다음에 다시 가르쳐 주시오. 이랬단 말이지. 그러니까 정구 선생이 이제 임금 앞에서도 같이 얘기한 거야. 연비여천 어약우연이라 시경 대야편 한록편에 나옵니다. 그 뜻은 소리개는 하늘 위에 퍼더덕 날아가고 괴기는 쏘 밑에서 풍덩슬 뜨는구나. 그러니까 임금도 빵 터졌다는 일화가 전해집니다. 그래서 바로 이제 그게 이제 대하 한록편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바로 천지조화를 말하는 거고 이 천지조화에 있는 그대로의 하늘에 나는 새, 연못에서 뛰어 올라오는 물고기, 이 조화의 그 깨달음의 천지자연의 생명력이 공이냐 색이냐. 그러니까 율곡이가
이것은 색도 아니고 공도 아니더라. 천지의 자연의 생명력은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더라. 그러니 한번 슥 웃고 돌아보니까 석양의 빽빽한 숲속에서 아무런 인위적인 작용과 관계가 없는 나라는 한 사람이 그냥 자연의 한 서 있는 나무 하나처럼 나도 그 빽빽한 산림의 나무 한 그루가 있듯이 나 혼자 덩그라니 서 있는 그 형태 그대로구나 라는 연비여약의 시를 스님한테 적어준 거라는 거지. 자, 이것이 바로 그 금강산에서 스님과의 그 대화가 있었던 거고, 그러고 나서 이제 20살에 바로 1년 동안 있다가 내려왔다 그랬잖아요. 네, 내려와서 자경문을 쓰죠. 나 스스로를 경계하는 자경문을 쓰고, 나 이제 진짜 유학 잘래! 라고 하는 자경문을 쓰고 딱 과거시험 쳐서 또 장원급제합니다. 이때부터 시작됐구만. 어떻습니까? 이 스님과 그 노승과 아주 그죠? 그 노승도 대단하지 않아? 금강산의 깊은 산 속에 암자에서 그 솔잎 먹으면서 말이야 면벽 참선을 하던 그 스님. 그리고 그 스님과 이 율곡이의 그 대담. 19살에 이건 과연 무엇일까? 그리고 23살에 만난 태기 이왕에게도 그 노승의 모습이 보였을 거고, 그리고 똑같이 도를 물어봤을 거고, 태기 이왕은 다르게 대답을 했고, 과연 무엇이었던가? 어쨌든 이제 이렇게 20살에 내려온 율곡이의 자경문을 보면 재밌어요. 자경문에 제가 좀 간추려봤는데 총 11가지 정도로 이렇게 딱 정해지더라고요, 주제가. 율법 같은 건가요? 예, 스스로. 어떻게 보면 이제 내 스스로를 경계하는, 이제 나 이제 이렇게 살 거야. 딱 적은 건데. 첫 번째가 우선 제일 첫 번째, 뜻을 크게 가지겠다. 뜻을 입지, 뜻을 세우겠다. 목표를 세우겠다. 그래서 그 나의 뜻은 바로 성인을 본보기로 하는 것이다. 내가 조금이라도 성인에 미치지 못한다면 내 일생의 일은 끝나지 않은 것이다. 그리고 두 번째, 말을 적게 해야 한다. 마음이 안정된 자는 말이 적다. 그래서 마음을 안정시키려면 우선 말을 줄이는 것으로부터 시작한다. 그치. 그리고 세 번째는 오래도록 멋대로 하도록 내버려 두었던 마음을 하루아침에 걷어들이는 일은 그게 어떻게 쉬운 일이겠어? 쉽지 않잖아. 그렇죠. 마음이란 살아있는 물건과도 같다. 그래서 마음이 요동치는 걸 안정시키기 어려우니 마음을 안정시키는 공부를 하겠다. 마음을 안정시키겠다. 그 공부를 하겠다. 네 번째는 홀로 있을 때도 항상 누가 날 지켜본다고 생각하고 경계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겠다. 이거 근데 이게 아니 집에 혼자 있는데 뭐 좀 어때? 편하게 있으면 되지. 근데 안에서 새는 바가지 밖에서 산다고. 율곡은 홀로 있을 때 삼가하겠다. 내 삶의 목표 중에 하나야. 이렇게 생각한 거지. 홀로 있을 때 삼가하겠다. 그리고 다섯 번째가 하루에 해야 할 일을 미리 생각하겠다. 그래서 새벽에 일어나서 내가 아침에 해야 할 일이 뭔지 정하겠다. 그리고 밥을 먹고 나서는 내가 낮에 해야 할 일이 뭔지 정하겠다. 그리고 잠자리에 들 때 반드시 내일 나는 무슨 일을 해야 할지를 미리 생각하고 정해놓겠다. 그래서 미리 일을 살피는 것을 하겠다. 그런 연휴에 독서를 하겠다. 그리고 여섯 번째가 이로움을 탐하는 마음을 끊겠다. 재물을 탐한다거나 내가 영광스럽게 살겠다는 마음을 쓸어 없앨 수는 없더라도 어쨌든 이로움을 탐하는 마음, 이것을 경계하겠다. 그리고 일곱 번째가 뭐라도 나한테 주어진다면 어떤 일이든 크든 작든 어떤 일이든 주어진다면, 그래서 내가 해야 할 일이라면 정성을 다해 그 일을 하겠다.
정성을 다해서 그 일을 하겠다. 하기 싫거나 게으름 피울 생각을 하지 않겠다. 라는 게 7번째. 그리고 8번째가 정의로움. 불의를 한 가지라도 불의를 행하고 한 사람의 무고한 사람을 죽여서라도 천하를 얻는다면 나는 그 일을 하지 않겠다. 정의롭게 살겠다. 그리고 9번째가 나는 사람들에게 감화를 시키겠다. 감동을 주게 시키겠다. 누가 나한테 나쁜 짓을 하거나 날 욕하거나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나는 그럼 깊이 스스로를 반성한 다음에 나에게 나쁜 짓을 한 사람과 날 욕한 사람들에게 감화, 오히려 감동을 시켜서 그들을 고치게 시키겠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 집안 사람 중에 변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그건 나의 성의가 적었기 때문이라고 여기겠다. 우리 집안은 사람 중에 누구라도 친척이든 가족이든 형제 자매든 누군가 변해야 되는데 변하지 않았다면 그건 내가 그만큼 그들에게 감동을 주지 못한 거라고 생각하겠다. 그리고 10번째는 수면. 잠이 안 오는데 밤이라고 자거나 그 다음에 낮이라도 잠이 온다고 눕거나 그렇게 하지 않겠다. 잠은 반드시 밤에 자고 낮에 잠이 온다면 반드시 잠을 깨고 근데 밤이 됐더라도 잠이 오지 않으면 자지 않겠다. 그래서 항상 두루두루 마음을 깨어있게 하겠다. 항상 내 마음이 깨어있게 하겠다. 그리고 마지막 11번째가 공부라는 것은 늦추어서도 미뤄서 하는 게 아니다. 그리고 급하게 하는 것도 아니다. 공부는 꾸준히 죽어야 끝나는 거다. 안 끝나. 그러니까 공부는 끝나. 그러니까 그게 율곡이 하는 말이야. 그러니까 공부는 죽어야 끝나는 거다. 그래서 급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게으르게 하는 것도 아니다. 그래서 효과를 빨리 얻으려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효과가 빨리 얻으려고 하는 것은 그건 내가 이익을 탐하는 마음일 뿐이다. 그래서 꾸준하게 부모님께서 물려주신 이 몸을 형벌을 받게 하고 치욕을 당하게 하는 일이 되지 않도록 난 항상 꾸준하게 공부를 늦추지도 않고 서둘지도 않으면서 해나가겠다. 이게 율곡이의 자격문이죠. 금강산을 갔다 와서 썼던 그림. 피곤하다. 벌써 피곤하다. 벌써 피곤해지기 시작합니다. 왕들이 갖춰야 될 자질 같은 느낌이에요. 뭔가. 이거 이제 성인이 갖춰야 되는. 그러니까 왕도 그때 조선시대 얘기하잖아. 성인이 돼야 된다고 하니까. 그렇지. 그래서 융평이라고 하잖아. 왕이 됐든 누가 됐든 다 성인이 돼야 돼. 그래서 이 시대는 나를 다스리는 자격문. 그러니까 율곡이라는 사람의 한 인생을 우리가 돌이켜 볼 때 바로 이러한 사람이 근데 실제로 한번 생각해 보자고. 우리 주변에 어떤 친구가 됐든 스승이 됐든 선배가 됐든 이렇게 사는 사람이 있어. 예를 들어 이렇게 사는 사람이 있다고 치자. 힘들 때 찾아가고 싶겠어 안 싶겠어? 물어볼만 하지. 이런 사람한테. 그럼. 내 곁에 두고 싶겠어 안 싶겠어? 두고 싶겠죠. 그래서 선조의 마음이 그런 거였다고. 그러니까 다 이런 사람이 필요 없는데 내 삶에 진짜 이런 찐 멘토가 하나 있으면 좋겠다. 진짜 그런 삶을 사는. 그렇죠. 내가 될 수는 없잖아. 능력이 안 되니. 그런데 내가 안 되면 내 주변에라도 이런 사람은 하나 있으면 좋겠다는 거야. 실은 가능한 세상이 오고 있습니다. 챗 GPT? 그렇죠. 요새 인공지능에 제가 빠져가지고. 챗 GPT. 아니 순간 이거 들으면서 챗 GPT인데? 깨달은 게 18현들을 다 소환할 수 있는 GPT를 만들면. 그래서 궁금할 때마다 현인들한테 우리가 물어볼 수 있잖아요. 이미 쇼펜하우어 GPT가 나와 있어요. 아 그래요? 예. 그래서 우리 이거 어때? 챗 GPT에다가 우리 문묘 18년 끝나면 그걸 정보를 다 넣어. 그러니까, 방송본을.
그렇지 방송본을 넣을 수도 있거든. 넣어서 그다음에 그 방송본 넣은 거에다가 질문을 하기 시작하는. 그거랑 자료들을 좀 넣어줘야 돼요. 같이. PDF 파일이나 논문 같은 것들을. 아무튼 그 생각이 갑자기 뜬금없이. 그래서 그건 진짜 물어볼 것 같다. AI한테 지구 뺏긴다니까. 아, 좀 뺏겨도 편하면 괜찮지 뭐. 아, 우리가 노예가 될 거라고. 노예는 무슨. 아무튼 뭐 갑자기 말이 샜습니다. 아니, 괜찮아. 근데 저 순간 이 번님이 말한 진짜 AI가 문묘 18년의 사상을 들고 있는 AI라면 그 대답을 해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문득 들긴 들어서 그렇죠. 내가 뭔가 선택해야 될 때 물어볼 수 있는 인공지능이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삶이 힘들 때 그지? 아니면 어떤 삶의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할 때 그렇죠. 유교에 입각해서 뭐 답을 내려줄 수도 있고. 율곡이는 이렇게 대답했을 거야라는 거잖아. 우리가 독서를 하는 이유거든. 네. 제 생각엔 이미 뭐 성경 같은 거 다 놓고 작업하지 않을까 지금. 그런 경전률들을. 네. 이게 지금 최근 선택받은 분들만 지금 앱 개발하고 있거든요. 이거를 GPT. 네, GPT스라고 해가지고 여러 가지를 하고 있더라고요 지금. 뭐 여자친구 GPT 막 이런 거 나오고. 아무리 생각해도 조만간 지구 뺏길 것 같은데. 아니 이거는 인간의 편의를 위해서 아마 쓰이게 될 거예요. 근데 난 그런 생각이 들어. 아무리 주변에 좋은 멘토가 있어도 사실 우리가 뭐 문묘 18년이 모셨던 왕들 보면. 그 왕들이 다 그 말 들었나 사실? 안 들었지 뭐.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대답을 해주는데 우리가 그 대답을 실제로 하지 않는. 그죠. 아무리 교과서적으로 얘기해도. 결국은 나도 그렇게 살려고 율곡이가 말했던 거잖아. 내 첫 번째 목표를 세우겠다. 그리고 내 목표는 성인이다. 성인의 발뒤꿈치를 따라가겠다. 그렇게 내가 행해야 되잖아. 그리고 율곡이 했던 가장 중요한 말이 그거였잖아. 현실에서 찾는다. 실행해야지. 실행하던 사람. 결국은 내가 그렇게 안 하면 안 되는 거니까. 근데 사실 성인들의 현인들의 챗GPT는 기대된다. 저도 약간 기대돼요. 성인과 대화하는 느낌이 들 것 같은. 진짜 군주론 같은 거 넣고 그치? 마키아벨리랑 얘기하는 느낌. 어떻게 경영할까요? 손자병법 이런 거 다 넣어가지고 300페이지 분량 정도 데이터는 지금 읽을 수 있다고 하니까 이럴 때 어떻게 경영을 할까? 하면 이때는 이런 전략을 통해서 말이 쭉 그지? 제가 오늘 실험해봤는데 놀랬어요. 이제 가방이 필요해서 뭐 가방 추천해주니까 가방 브랜드명 다 적어서 보여주더라고. 이거 이때는 이 가방, 이때는 이 가방, 저 때는 이 가방. 진짜. 네, 상황별로. 아무튼 뭐 갑자기 문묘 이야기에서 지금 AI 이야기로 넘어왔는데, 아무튼 뭐. 아니 똑같을 거야. 내가 그래 생각해. 이 시대 때 현인의 존재가 지금 우리가 챗GPT에게 구하는 어떤 답과도 비슷하지 않을까. 그렇죠. 그 요구라는 게 비슷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드네요. 어쨌든 우리도 뭐 무섭다. 한편. 지구 뺏깁니다. 자꾸 지구 뺏기는 게 문제가. 음모론과 편의론. 현실. 사용을 어떻게 할지를 생각해야지 지금. 지구 뺏긴다니까. 지구가 아니라 일자리를 뺏길 것 같은데. 그러니까 다 뺏긴다. 일자리는 지금 많이 뺏겨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조심해야 돼 진짜. 조심하자. 편의를 위해서 한번 개발하다 큰일 난다고. 지금 헐리우드는 데모도 하고 난리 났습니다 지금. 왜? 헐리우드가 무슨 상관인데? 그 작가들. 작가들. 네. 그러니까 작가들이 일종의 이제 챗GPT가 만들어 놓은 그 스토리에 교정을 해주는 역할로밖에 떨어지지 않아. 와 드라마 트루기로 전락했구나 그냥. 그렇죠. 그래서 그냥 수정해주는 사람. 극작가가 아니고 드라마 트루기가 돼버렸네. 그렇지. 말이 조금 안 맞거나 이런 거 수정해주는 정도 수준의 일. 앞으로 소설도 그렇게 나오겠는데? 그렇죠. 소설도? 네네네. 지은이 챗GPT 막 이렇게. 아니 뭐 그 김지은 작가 그 대본 다 집어 넣어놓고 이 스타일로 SF를 써줘 하면 나오는 거죠. 네. 가능하겠다. 네. 지구 뺏기. 저 이거 나중에 그 저기 GPT 특별편으로 한번 따로 하시고. 그렇게 하고 오늘은 음모론자랑 붙어보자. 이 이야기를 해야 되니까. 자 이제 2가 끝났고 이제 앞으로는 다음 파 다 2 계열입니다. 이제 요 뒤로는 다 2의 영향을 받은 이제 서인. 사람들이. 그 영향을 받다 아니라 이제 2의 제자. 그렇지. 김장생. 성리학. 이제 김장생의 제자 김집, 김집의 제자 송시열, 또 김집의 제자 뭐 송중길, 그리고 또 박세채 뭐 이렇게 쭉 이어질 거기 때문에 다 이제 그 라인이다. 다 이제 이 라인이죠. 이 라인이죠. 자 이제 일단 그렇게 가는데 사실 이제 얼마 안 남았네. 그러네요. 많이 했네요. 다 해가네. 18년. 18명.
자 이제 이렇게 해봤고 어쨌든 또 다음 시간에 또 만나 뵙기로 하고 또 중간에 특별편 한 번 더 하는 거 좋겠다. 챗 GPT 해봐도 좋겠다. 네, 지금 저도 많이 보고 있는데 신기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일단 이렇게 하고 이번 시간 율곡 2편 한번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인사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